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공매인데 경공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집행법이 법조문이 330개 조문 정도가 되고요. 법무사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아예 별도 시험 과목입니다. 한 과목.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330개 조문,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해야 될 분량의 한 10배 가까이 돼요. 공부할 분량이.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고 기출문제 위주로만 보고요. 전혀 어려운 거 처음 들어보는 거 나오면 그냥 틀리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어쨌든 경쟁매매가 경매입니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경매라고 하죠. 저도 옛날에 이게 이천 도자기 축제 하는데 보니까 경매하더라고요. 도자기를 최불암 씨가 그때 와서 하던데, 자, 이거 도자기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1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정하더라고. 최저매각 가격을. 자,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니까 누가 11만 원 하니까 또 막 손들다가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해도 또 손 한 명 뜨더라고. 한 명 뜨니까 빨리 13만 원 낙찰됐습니다 하고 끝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꾸 더 너무 올라가니까. 근데 실제 우리 부동산 경매는 13만 원 한 명 손들었다고 바로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번 호창을 해야 됩니다. 3번 불러야 됩니다. 자, 13만 원 불렀습니다. 더 이상 부를 사람 없으면 낙찰자로 결정하겠습니다. 13만 원, 13만 원 이렇게 3번은 최소한 호창 불러야 된다고요. 근데 도자기 경매 같은 거는 막 빨리 끝내려고 한 명 그냥 13만 원 해가 손드니까 13만 원 낙찰됐습니다 하고 막 끝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게 경매입니다. 경매. 여러 사람한테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게 경매라고요. 사경매, 개인들이 하는 그 지금 골동품, 우리 도자기 경매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법원에서 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캠코 온비드, 온비드에 들어가면, 온비드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면 온비드라고 치면 되겠죠. www.onbid.co.kr 온비드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냥 한글로 온비드 치면 됩니다. 온비드 co.kr. 여기에서 전자입찰만 합니다. 공매는. 경매는 전자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그건 제가 언젠가는 앞으로 경매도 공매처럼 전자입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법원에 가서 눈치 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하면 된다고요. 옛날에는 공매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직접 나갔거든요. 지금은 갈 필요 없이 그냥 전자입찰만 하고 있습니다. 공매의 경우. 자, 그러면 경매는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돈 받아내기가 더 쉽습니까?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에서 임의경매가 쉽죠. 임의경매는 그냥 임의로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거고, 강제경매는 강제로 넘기려면은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했는데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된다. 저당권, 건저당권, 전세권 이런 담보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의경매는 전세권이고요. 강제경매는 임차권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인 전세인데 만약에 주인이 전세금을 안 내주면 그 전세권자는 임의로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근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인이 예를 들면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2개월 후 만기 끝날 때 돈 내줘야 되잖아요. 안 내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내주면 버티면 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줘야 된다. 나 돈 없다.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한 건만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건을 그렇게 하면 요즘은 전세 사기라고 해서 주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죠.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진짜 돈 없어서 못 내주는 거는 사실상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딱 한 건밖에 없다면. 보통 전세 사기는 막 여러 개 집에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내주면 사실은 기다려야지. 소송 만약에 안 기다리고 이론적으로 하면 주인이 계약기간 끝내서 끝나기 2달 전에 세입자가 돈 내달라 했는데도 안 내주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소송해가지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이라고요. 그 판결문에 의해서 이미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1년 가까이 걸려요. 나중에 배당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소송해도 어차피 1년 걸리니까 그냥 주인이 조금만 기다리라.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내줘야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안 내주면 주인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내줘야 되죠. 계약기간 끝나도 내달라 했는데 안 내줬으면 이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임의경매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받기가 쉽다고요. 강제경매 하려면 집행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권원을 받는 사이, 즉 판결문을 받는 사이 재산을 다 빼돌려버리면 사실상 채권 회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가압류부터 해놓고 시작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도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놨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더라고요. 돈만 들어갔어요. 판결문 받으면 당연히 판결문 받았으니까 돈 달라 하면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산이 있는 걸 알아야 뭐 경매를 넘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재산이 얼마냐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 신청을 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민사집행법상 50만 원 이하면 말 안 해도 돼요. 얼마 있다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 원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29만 원 있다 하면은 그 채권 회수가 안 되니까 재산 조회가 가능해요. 재산 조회. 이제 강제로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있는 동산 이런 거 다 조회가 된다고요. 그 저도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조회해 보니까 부동산은 이미 사기꾼들은 다 빼돌리고 없다고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게 다 나무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금융기관에 뭐 한 몇백만 원 있더라고요. 그 금융기관에 그래서 금융기관을 일일이 다 압류를 해야 돼요. 농협이면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본사 압류하면 모든 지점에 있는 게 다 나타나요. 근데 지역농협은 다 별도 법인이더라고요. 옛날 단위농협 이거는 별도 법인이니까 다 일일이 압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집 근처에 있는 거 이런 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별도 법인이니까.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거 전부 따로따로 다 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가지고 한 군데 돈이 있는 게 밝혀졌더라고. 그래서 그 압류, 이제 그리고 회수하려고 그 은행에 전화했더니만 어제 다 찾아가고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 벌써 아마 알려줬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 알려주면 안 되는데 몰래 알려줘도 그 가족이 금융기관에 그 농협에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알려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싹 다 찾아가고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싸우고 욕해봐야 욕하고 만약에 때리버리면 폭행죄로 오히려 제가 처벌받잖아요. 뭐 욕하고 자꾸 이러면 뭐 또 명예훼손 모욕죄 막 이런 걸로 오히려 역으로 긁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가지고 10년간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용불량자 돼봐야 신용카드 새로 만드는 것만 안 되지 이미 있는 카드는 쓸 수도 있대요. 아무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돼봐야 뭐 새로운 사업하고 이런 거 하려면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경매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저는 못하겠어요. 이게 하려면 막 명도 소송하고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당장 쉽게 비켜주 일반 매매 같으면 금방 나가자 집을 비워주잖아요. 경매는 낙찰받아도 안 비워주고 버티고 강제로 끌어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자, 이게 이제 시험에 경매 넘어가면 소재주의, 손톱 소재한다. 경매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있는 권리는 싹 지워집니다. 깨끗하게 다 없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인수되는 것, 즉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떠안아야 된다. 다만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된다. 유치권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성립했다면 그런 경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오래된 묘가 있다면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366조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바뀐 땅 주인에게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자, 그러면 무조건 인수되는 게 있고요. 무조건 말소되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감류, 담보가등기 이 5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말소되는 거, 무조건 인수되는 거는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나머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그 나머지 권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전세권하고 임차권입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2개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지상권, 지역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권리는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건저당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순위로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러한 전세권은 이거보다 전세권보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다면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임차권이 대항할 수 없다. 경매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말소됩니다. 만약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이게 없고 만약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세입자들은 요 최선순위 저당권이 금액이 얼마 안 돼 버리면 자기가 갚아버린다고요. 갚아버리면 순위가 상승되니까 인수되죠. 이런 거는 만약에 최선순위 저당권 즉 말소 기준 권리가 금액이 얼마 안 되면 후순위자가 갚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당권이 말소되면 자동으로 선순위로 승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요 5개 중에서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감류, 담보가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다면 말소됩니다. 다만 이 최선순위라 하더라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못 받았다면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선순위라고 가정하고요. 저당권 없다고 보고 최선순위 임차권이 보증금이 1억인데 경매에 낙찰돼 가지고 만약에 7천만 원을 배당 받아야 되는데 적법하게 배당받았으면 7천만 원인데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사법고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배당받은 금액이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배당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 하면 7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서 6천만 원을 받았다면 사법고시에 나왔다고요. 그럼 얼마를 더 받을 때까지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4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사법고시에 나왔다고 옛날에. 답은 우리 시험은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는. 우리 시험은 3천 더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3천 더, 실제 6천 받았고 그러면 3천 더 받으면 9천만 원, 1천만 원 손해봤잖아요. 그 1천만 원 손해본 것은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돌려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는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왔다고요. 그냥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원래 1억인데 7천만 원만 배당받았다. 얼마 더 받을 어떻게 되는가 물으면 나머지 3천만 원 더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된다고 했죠.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배당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경매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말한 게 이게 9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우리 중개 실무에 9회 때부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경매가. 자, 경매 진행 절차를 보면 먼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경매 넘긴다고요? 빚쟁이 건물을 예를 들면, 그러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 미리 내야 됩니다. 그게 뭐 한 1.5%, 2%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3억짜리 이런 거 경매 넘기려면 한 3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미리. 송달료 같은 걸 미리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 대신에 미리 내놓은 대신에 이거는 나중에 배당받을 때 이거부터 최고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고, 그러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경매를 취하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됩니다. 취하라는 것은 고소 취하. 고소한 사람이 포기하는 걸 취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 공고하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서 배당 요구의 종기, 마칠 마지막 길입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만약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받을 수 없고, 또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물론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당연 배당 채권자가 있습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자, 건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이런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사람, 판결문, 승소 판결문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는 판결문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채권 금액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고 해도 배당 요구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말소되잖아요. 그 말소될 걸로 알고, 말소되면은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리면은 인수되잖아요. 만약에 최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보증금 내줘야 되죠.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싸우는데 철회하고 취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징계를 철회하겠다 하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취소하고 철회하고, 철회라는 건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잡아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철회를 했다가 그 취소해버리면 소급효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걸로 되니까 다르더라고. 그렇게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취소하고 철회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준비를 하는데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게 합니다.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집행관이 가보고 세입자한테 물어본다고요. 대항력 있냐? 그러면 예, 대항력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적어요. 대항력 주장하는 임차권자 있음. 그럼 주장을 하는 거지, 그 대항력이 진짜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받을 사람이 모든 사실관계는 실체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는 본인이 확인해야지, 집행관이 그 대항력 주장하는 자 있음,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그게 진짜 유치권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본인 하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적어놨어요.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집행관들이 돈을 옛날에는 많이 벌었어요. 큰 공장 같은 거 예를 들면 유치권 주장하는 자 뭐 100억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러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금액이. 불안해가지고 입찰을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이해관계인들 자기 친인척 시켜가지고
싸게 낙찰받고 이런 게 많았다고, 장난치는 게. 지금도 많아요. 경매는 장난치는 게. 뉴스에 보니까 1원 차이에 낙찰자가 갈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원 차이에. 장난쳤다고 봐야 되겠죠. 현업에서는 그 바지 사장이라고 그래. 바지 사장, 바지 입찰이라고 그래. 바지 입찰. 1등을 뽑는 거잖아요. 1등. 근데 2등을 바지를 입찰시킨다고요? 1원 더 적게 써내가지고. 그러면 1원 더 높게 써내가지고 1등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그 입찰해달라고 매수 신청대를 위임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1원 차이로 1등 했다. 그 2등인 경우에는 사실 보증금을 안 넣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넣어도 봉투 뜯어보지 않거든요. 1등만 봉투를 뜯어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만약에 이제 1원 차이 나고 이러면 입찰 보증금 봉투 열어보고 돈이 없거나 하면 입찰 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하겠다. 입찰 방해죄로 뭐 20일 범위 내에서 감치명령하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장난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 가격 1원 차이로 1, 2등이 바뀌었다면, 달라졌다면. 지금도 장난치는 게 많습니다. 경매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해서 그걸 기준으로 최저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최저매각 가격 1억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 1억은 6개월 전에 시세라고 보면 돼요. 6개월 전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럼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죠.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지금 시세보다 싼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왜 더 비싼 거죠? 지금 여러 징조가 집값이 올라갈 징조가 보인다고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중리지구도 분양하던데 요즘 보니까. 네? 2000역 그 개발 2000역 쪽에도 하나 보던데요. 2000역 역세권 개발 해가지고 2000역 근처에도 하나 보더라고요. 네. 지금 그 뭐 많아요. 그 한번 치보면 인터넷 치보면 관심 있으면 저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많이 하더라고. 근데 경쟁률이 높진 않은 것 같던데 지금 거의 지금 분양가는 오늘이 최고 쌉니다. 분양가는 자꾸 올라가죠. 구축 오래된 집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분양가는 무조건 오늘이 최고 싸기는 합니다. 아마 중리 택지지구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외려 택지지구 아닌 데보다 더 쌀 수도 있어요. 분양가가. 지금 뭐 분양가가 2천도 거의 6억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84제곱미터가. 지금 분양가 최고 싼 데는 수도권에서는 금단 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가지고 최고 싸요. 지금 아산 같은 데도 지금 거의 5억 정도 하더라고. 분양가가 아산도 5억인데 지금 금단은 4억대 아직도 분양가가 4억에서 한 6억 정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매각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최고를 합니다. 독촉을 합니다. 세무서 같은데 교부 청구,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일반 개인의 경우 배당 요구라는 말을 쓰고 세금 같은 거는 교부 청구라고 합니다. 그 최고라는 말이 독촉한다 이 뜻이에요. 알려준다는 얘기. 세무서에 경매 넘어가고 있으니까 세금 받을 거 있으면 청구하라고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공고를 하는데 매각 공고는 첫 매각 기일로부터 2주 전에 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오늘 매각한다고 공고 나와가지고 내일 매각을 해버리면 하루 만에 권리분석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매에 낙찰받으려면 일단 시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1억에 낙찰받으면 얼마에 대팔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1억에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9천만 원밖에 안 한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세 파악 이런 거 하려면 부동산 다니면서 제가 부동산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 701호 얼만데요 시세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경매 낙찰받으려고요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는데요 사장님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 이렇게 묻지 701호 탁 찍어가지고 묻지는 않거든요. 그 701호 낙찰받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경매로. 그 부동산 세 군데만 시세 물어보고
세 군데 물어본 시세 더하기 해가지고 만약 세 군데 다 한 군데는 1억, 한 군데는 1억 1천, 한 군데는 1억 2천 이러면은 1억, 1억 1천, 1억 2천 더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 그게 평균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시세라고 봐야 돼. 한 세 군데만 물어보면 그 시세가 된다고요. 그럼 시세보다는 최소한 시세 한 80% 이하로 낙찰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명도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으면 세입자 안 나간다고 하면 이사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낙찰받아야 돼. 최소한 80% 이하. 80% 이하로 낙찰받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그 비용 빼고 나면, 명도 비용 이런 거 빼고 나면 또 세금 내고 이러면은 낼 거 없잖아요. 취득세 내고 이러면은 남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부동산 계속 다니면서 사장님 친하게 지내면서 싸게 급매물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급매물 사장님이 직접 다 하지 왜 남 미쳤다고 주냐 하는데 남은 거 반만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주면 소개시켜줘요. 왜냐면 부동산 하는 분이 뭐 돈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물건 나온 걸 계속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경매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매각 공고는 공고하고 나면 최소한 2주 후에 매각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 결정기일을 정합니다. 자, 매각기일 날은 매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하면 이 매각기일 날 가서 입찰표를 대신 작성해 주면 됩니다. 매각 방식이 세 가지라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각 방식 두 가지다.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법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법원이 현재는 호가 경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호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호가 경매가 뭐예요? 불을 호자 가격 가짜 입으로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한 명이 1억 하니까 나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조폭들이 경매 법정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 누가 입 부르려고 하니까 입 치다 보면서 한 번만 더 입을 움직이면 입 찢어버리겠다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담아발 우려가 있었다고요. 자꾸 눈치 보이잖아요. 옆에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매각 방식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해야 됩니다. 99%는 기일 입찰을 합니다. 아마 여주법원 이런 데서는 기일 입찰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일 입찰이란 28일이면 28일 하루 만에 끝내는 게 기일 입찰이에요. 하루 만에 1등 뽑는 게 기일 입찰이라고 딱 정해진 기일 날. 근데 기간 입찰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다고요. 일주일 이상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입찰 기간을 정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물건 기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입찰 봉투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 입찰을 하면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정해서 입찰 기간 끝나고 나면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게 기간 입찰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 세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일 입찰은 그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하루 만에 결정하게 되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람하려고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앞에 막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고 이러면 이거 경쟁자가 많구나 이런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는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 쓰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은 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기간 입찰은 우편으로 보내니까 전혀 누가 얼마 쓰내는지 알 방법이 없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보증금.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의 10%였습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였다고요? 1억에 사겠다고 써내면 써낸 금액이 10%,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게 된 게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별채가
최저매가 가격 8억에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 써내가지고 1등 낙찰이 됐어요. 그럼 16억 써내려면 1억 6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금이. 다른 사람들은 다 8억이라고 생각하고 8천만 원, 한 1억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많이 써낸다고 해서 해도 다른 사람들은 보증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정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매수 보증금을 인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최저매가 가격이 10%면 모든 사람이 보증금 내는 게 똑같잖아요. 8억이면 최저매가 가격이 8억이면 16억을 써내든 8억을 써내든 무조건 8천만 원만 내면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써낸 금액만큼 10% 내라고 하면 많이 써내려면 돈을 자꾸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 넣는지는 몰라도 뭔가 돈을 자꾸 더 넣고 있으면 이 사람은 더 높게 써내구나, 이런 걸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10% 하니까 얼마 써내는지는 전혀 알 수는 없다고. 보증금이 다 똑같으니까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니까 자기가 써낸 금액 10분의 1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입니다. 2등은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이 적어낸 금액에다가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써낸 사람만 2등이 될 수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을 써내도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낸다. 그러면 남은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2억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차순위라는 게 차순위 2등이죠. 2등. 차순위 매수 신청인이 되려면 2등이 되려면 최소한 2억 3천만 원보다는 높게 써내야 된다고요. 그럼 왜 2등을 뽑느냐?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이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합니다. 재매각을 하는데 만약에 2등이 있으면 재매각 할 필요 없이 그냥 2등에게 2억 3천에 팔아도 1등이 내는 보증금은 안 돌려주잖아요. 합하면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을 뽑아 놓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2등을 할 실익은 없습니다. 왜 2등이 실익이 없냐면 좋은 물건이면 어떻게든지 잔금 구해가지고, 잔금 못 구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경매 입찰에 안 했겠죠. 잔금 구할 계획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한 걸 거 아니에요. 경락 잔금 대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돈 못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잔금을 안 낸다는 거는 뭔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선순위 세입자 나중에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유치권이 있는데 그걸 못 받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려 차라리 2천만 원 떼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잔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물건만 2등한테 기회가 돌아온다고요. 좋은 물건은 어떻게든지 돈 구해가지고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락 이야기해요. 네. 네. 그 자기가 내는 보증금 합해서 2억 3천. 아, 예, 예, 2등. 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무슨 말인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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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등은 차수님, 2등 한 사람도 처음에 다 같이 1등이든 2등이든 처음에 보증금 다 내놓은 거냐 똑같이 2천만 원 다 내놨겠죠. 2천만 원 내놓은 돈에서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내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되죠. 그 2천만 원 보증금은 이미 내놨으니까. 안 돌려받고 안 돌려줘요.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는 안 돌려줘요. 2등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빼고 나머지는 떨어진 사람들은 다 돌려주죠, 보증금을. 근데 2등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1등한 사람이 돈을 잔금을 낼지 안 낼지 모르니까 잔금 내면 돌려주고 내놨던 자순위 매수 신고에 내놨던 보증금 안 내면 이제 안 내고 안 돌려주고 이거 기회를 준다고요. 자순위 매수 신고 기회를 주는 거지 뭐 꼭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집행관이 물어봐요. 자순위 매수 신고 할 겁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법원에 가보니까 물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예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럼 사람이 묻는데 싸가지 없이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하냐 그냥 예라고 하지 이러더라고요. 무조건 예예 했다가는 큰일 나요. 이게 안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해가지고 이게 낙찰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나중에 만약에 손해봤으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죠. 그때 옛날에 이천에 그런 건이 있었어요. 지금 옛날에 방문각의 유명한 공인중개사법 강사 지금은 방문각이 없는데 뭐 이름을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유명한 분인데 경매 강의해가지고 돈도 지금 강사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경매 강의해가지고 중개사법 강의했는데 근데 그 이제 경매 그 투자 뭐라고 하지 그 투자자 여러 명 같이 공동 투자네 공투라고 하더라고요. 공동 투자. 근데 이천에 어떤 아파트를 그 통째로 한 동을 통째로 낙찰받기로 했는데 500억이에요. 최저 매각가격이 500이라 한 아파트 한 동을 그 매수 보증금을 50억을 넣었어요. 50억을 공동 투자니까 뭐 한 사람당 뭐 몇 억씩 낸 사람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대출이 될 걸로 알고 중도금 대출이 될 걸로 알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됐나 봐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내막은 몰라요. 어쨌든 잔금을 못 넣은 거예요. 보증금만 걸어놓고 450억 더 넣어야 되는데 뭐 개인 돈으로 대출 안 되면 450억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잔금을 못 내가지고 보증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떼였어요. 그래서 공동투자자들이 그 강사를 사기죄로 고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야 이 사기꾼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안 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 뭐 지금은 강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형사처벌은 받진 않았어요. 왜? 사기가 성립되려면 기망행위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건 없어요. 그냥 그 표본에 내고 못 돌려받았는데 자기가 이득을 취득한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더라고. 그냥 도덕적으로 야 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라 뭐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경매 강의는 했지만 공동 투자는 안 해요. 투자는 잘하면 자기가 잘해서 돈 벌었다 생각하고 못되면 야 이 사기꾼아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해야지. 저도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데 저는 차용증 받고 돈 빌려주겠다 하니까 그 빌리는 사람은 그냥 투자금으로 하라. 자꾸 이렇게 해서 난 투자금을 안 한다. 투자금이면 자기 책임져야 되죠. 실패하면. 빌려준 거면 나는 그냥 이자 받고 빌려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빌려준 거는 이자 치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투자한 거는 손해보면 그건 끝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됐어요. 질문은. 자, 그 다음에 유찰되면 저감 후 세매각. 유찰이라는 게 뭐냐면 최저 매각 가격 1억부터 시작합니다 하는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유찰돼요. 그럼 또 1억부터 하라고 하면 1억에 아무도 산 사람 없는데 또 1억부터 시작하면 또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유찰되면 이제는 깎아줍니다. 가격을.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금액. 상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서울은 20% 깎아주고요. 인천이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강원도 이런 데는 30% 깎아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20% 깎아준다, 30% 깎아준다 이렇게 내기는 어렵겠죠. 상당한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는데 통상적으로 경기도나 여주도 20% 깎아주죠. 그럼 20% 깎아주면 1억인데 유찰되면 그 다음부터는 8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또 8천만 원에 아무도 안 써내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20% 깎아주니까 6,400부터 시작하고 또 아무도 입찰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20% 깎아주면 5,1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를 깎아줍니다. 경기도는. 서울도. 인천은 30% 깎아줍니다. 인천 같으면 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7749 4,9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매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의 경우에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 깎아줍니다. 그러면 1억
1억, 그 다음에 9천만 원, 8천만 원, 7천, 6천, 5천 이렇게 됩니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도 집이 공매 처분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면 처음 경매나 공매를 실시한 날로부터 한 달 후에 가격이 뭐가 더 많이 깎이겠어요? 경매, 공매 중에서 유찰되면 공매가 많이 깎입니다. 경매는 세매각 유찰돼서 다시 세매각을 실시하려면 한 달 이상 걸려요. 다시 경매를 하는데. 근데 공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유찰, 그럼 4번, 처음에 일주일 지나면 9천, 2주 지나면 8천, 3주 지나면 7천, 4주 지나면 6천이에요. 6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온비드라고 들어가 보시면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 잘 설명, 그 공식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온비드에서 운영하는 거. 그 공매 입찰 방법 이런 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길인데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지고요.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고 농지 취득자익증명도 이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매각 불허가 시 새 매각을 하는데 새 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했죠. 유찰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즉시 항고.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 게 즉시 항고입니다. 통상적인 항고는 2주 안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즉시 항고는 반드시 일주일 안에 해야 되고 일주일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항고라는 것은 결정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고라고 합니다.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고라고 부르고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에 정해진 용어니까요. 그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이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이 있는데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내가지고 1등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낙찰해주면 안 된다라고 항고를 하려면 최저 매각 가격이 10%가 아니라 매각 대금이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안 받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받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경매 넘어가는데 여기 있는 세입자들은 세입자가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 상급법원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하고 돌아오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려요. 그 항고를 하면 3개월 동안은 건물 안 비워주고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항고 대법원까지 가면 결국 시험 볼 때까지 월세 안 내고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월세 내라고 하면 야, 내 보증금 다 까먹게 생기는데 보증금 내주라. 지금 경매 넘어간다는데 무슨 월세 내라는 이야기냐 하고 월세 안 내고 보통 어떤 경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안 내가지고 막 끊기고 이래요. 경매 넘어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끼리 우리 수도요금 내자, 전기요금 내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끊어버리니까 안 내면 계속. 그래서 무조건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항고하는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항고 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를 내도록 하고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이유 없다고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 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자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율이 암기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 맨 밑에 보면은 몇 %라고 돼 있어요? 100분의 12라고 돼 있죠. 12%입니다. 이자가 100분의 12. 100분의 12. 12%죠. 100분의 10이면. 예. 12% 이자 1,000만 원 내놓은 거에서 이 1억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1억에 12%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죠. 1억에 12%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내놓은 돈에서
고등법원까지 갔다가 3개월 걸려서 다시 돌아오면 이자 300만 원 빼고 나머지 700만 원만 내준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항고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집행관들이나 사법보좌관들 제가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요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 생기는 것은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시험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하는 때에 소유권 취득한다. X.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 대금을 안 내면 재매각합니다. 재매각은 가격 안 깎아줘요. 1억 이상 써내는 사람 저거 내세요 했는데 1억 이상 써내놓고는 잔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깎아줄 필요 없죠.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또 만약에 1억이었으면 1억부터 시작합니다. 재매각은 가격 깎아주지 않고 유찰돼서 세매각을 하는 경우에만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경기도 서울은 20%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전차 매각 가격에서. 자, 그 다음에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이자와 대금을 완납했을 때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고요.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 참여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즉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서 다시 재매각하는데 또 입찰에 참여하면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러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죠. 그래서 보통 재매각을 할 때는 입찰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매각의 경우 매수 보증금을 최저매각 가격 20%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씩 많이 받아요. 왜냐면 10% 받아놓으니까 또 10% 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럴까 봐. 그럼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니까요. 자, 그럼 대금 납부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합니다. 촉탁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명령 명도 소송을 하는데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점유 근원이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 소송은 명도하고 인도 소송하고 조금 뭐 감이 다른 거는 명도라는 거는 깨끗하게 비워주는 의미가 있어요. 명도라는 뜻이. 그래서 보통 건물 같은 거는 명도 소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토지는 인도 소송 이런 걸 많이 써요. 비슷한 말인데 깨끗하게 우리 건물 같으면 비워달라고 하면 이 책상 이런 것도 다 빼내야 된다고 원래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다 놔놓고 짓기 다 놔놓고 사람만 빠져나가가지고 비워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는 깨끗하게 비워주는 게 명도라고요. 그 명도 소송하려면 또 소송하면 2, 3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도 최소한 2, 300만 이상 들어간다고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하죠. 근데 인도명령은 별도로 소송할 필요 없고 판사에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 줍니다. 별도 소송 없이. 그럼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니까 신속하게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명령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공매는 명도 소송밖에 안 돼요. 자, 배당 순서 요거는 시험에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나왔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순위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게 경매 집행 비용 미리 예납한다고 했죠. 채권자가. 그 먼저 배당받고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 상가, 소액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최우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시험에 0순위가 1순위로 1순위가 2순위로 바뀔 수도 있어요. 0순위라는 게 순서가 가장 먼저라는 뜻이지 뭐 특별히 0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위 당해세, 우리 이 만약에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가면 요 학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그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주가 있으면 이 건물주 자기 집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세가 아니잖아요. 경매 넘어가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는 당해세라고요? 세법에도 나오죠, 당해세 이런 말. 지금 제 나이 또래가 국회의원이 50명이더라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저하고 나이 동갑이 토끼띠가 50명이에요. 지금 우리 학원 강사 6명입니까? 6명이죠? 5명인가? 5명이잖아. 실제로는 5명이잖아. 5명 중에 3명이 토끼띠 저하고 동갑이 세법, 공법 저하고 다 3명이. 몰랐어? 알았지? 자, 당해세가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확정일자보, 임차권, 그 다음에 조세채권, 이 조세, 확정일자, 임차권, 담보물권 요 세 개는 그냥 순서가 먼저면 먼저 배당받습니다. 원래 물권은 순서대로 배당하는 게 맞는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원칙은 채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순서가 똑같죠.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후순위 물권보다도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조세채권도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보면 법정기일은 재산세 종부세의 법정기일은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를 언제 냅니까? 9월 16일부터 9월달, 7월달 내나? 예? 네, 9월 7월 두 번 내요. 그럼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내면 아마 고지서가 7월 16일 날 내면 7월 한 9일이나 이 정도 발송이 됩니다. 네, 보통 두 번 내죠. 그래서 7월 16일부터 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옛날에 7월 13일 날 미리 내려고 가상계좌 이런 거 있잖아요. 입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리 날짜 되기 전에 16일 되기 전에 안 되더라고. 입금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16일 날 가상계좌로 내놓고 17일 날 은행 가서 또 내면 또 받아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잘 됐는지 두 번 내려고 하니까 이미 냈네요 하고 안 돼. 전산 벌써 다 처리됐더라고요. 예? 금액이 안 맞다고요? 예, 금액 안 맞으면 당연히 입금 안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전자정부 5위입니다. 순위가 5위. 세계에서 5번째 잘 돼 있다고요. 인터넷 이런 거 잘 돼 있는 게. 고속도로율은, 도로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도로 잘 돼 있는 나라 없다고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차 막혀요. 유럽은 파리나 지금 파리 같은 데는 올림픽도 지금 보이콧 하려고 그러잖아요. 파리 시민들은. 엄청나게 400년 된 건물 이런 거 도로 넓힐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뜯어내고 넓히고 우리처럼 막 재개발 완전히 밀어버리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는 좁은데 유럽 같은 데는 가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돈 내고 가야 돼. 화장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 잘 돼 있고 이런 나라 없어요. 유럽 이런 데는 가방 잘못 들고 다니면 다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다 빼가버리고 없어요. 그 유럽 사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보고 깜짝 놀래. 그냥 커피숍에 카드 같은 거 나누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게 신기한 나라라고 해요. 유럽 도둑놈 많죠. 아마 서유럽도 제가 볼 때는 유로존이 되면서 체코나 이런 데 동유럽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소매치기 하여튼. 맨날 가이드들이 가방 똑 잘 들고 앞으로 들고 있으라 막 지금 빼간다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해도 빼가더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에서. 옛날에는 2000년도까지만 88년도 올림픽하고 2002년 월드컵 하면서 많이 알려졌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BTS 이런 사람들 K-팝 이런 게 엄청나게 K-드라마 이런 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제가 2000년도에 호주 가서 컵라면은 팔더라고요. 컵라면 포크 가지고 먹으라 하더라고. 젓가락 없냐니까 없다더라고요. 요즘은 젓가락 다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 워낙 요즘은 융프라우 꼭대기 올라가도 신라면 팔아요. 한 봉에 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물만 사면 한 5,000원인가 하고 컵라면하고 같이 사면 10,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다 판대. 세계 명성지 가면 전부.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임차권이나 조세채권은 물권은 아닌데 법정기일이, 만약에 법정기일이 재산세 같으면 법정기일이 7월 달에 내면 7월 만약에 가령 9일 날 고지서가 발송됐다면 그 저당권이 7월 11일이라면 저당권보다 이 조세채권 세금을 먼저 배당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즉 담보물권,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 요거는 순서가 먼저 있으면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전세 사기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조세채권 세금 체납하는 걸 세입자가 들어갈 때 등기부에는 보니 깨끗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7월 17일 날 들어가면 만약 재산세 안 냈다 하더라도 7월 17일 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세무서에서 당장 독촉하고 하다가 뭔 훗날 하죠. 그럼 7월 말에 세입자가 들어가면서 등기부 깨끗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 안 내가지고 세금이 선순위가 돼버린다고요. 그럼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빌라왕이 그랬잖아요. 빌라 전체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80억 나와버렸다고요. 근데 세금이 선순위야, 세입자보다. 그러니까 세입자들 배당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순위, 4순위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월급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후순위 조세채권,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4대 보험료,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일반 채권입니다.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뭐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국민연금 이런 거 자영업자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내야 되지만 웬만하면 넣어놓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저는 국민연금 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25일 새벽에 3시에 2시에 이렇게 입금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고 막 카카오톡 보내고 난리예요. 편지도 길게 써가지고 맨날 보내더라고, 매달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학원 강사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거의 다 안 했어, 제 친구들은. 근데 저는 막 억지로, 돈 없어도 억지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해놓는 게 좋아요.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해야 탈 수 있죠. 저는 빨리 타는데 한 달 빨리 타면 0.5%, 한 달 늦게 타면 0.6%씩 더 줘요. 그럼 5년 빨리 탈 수도 있고 5년 늦게 탈 수도 있어요. 그럼 5년 늦게 타면 35% 더 받고 100만 원 받을 사람이 35% 더 받고 5년 빨리 타면 100만 원 탈 걸 65만 원밖에 못 하는 거죠. 자, 민사집행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기일 2회 입찰,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1기일 하루에 2번 하더라도 두 번째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원래 유찰되면 세매각을 하면 가격을 깎아준다 했잖아요. 근데 하루에 2번 하면 두 번째 할 때는 가격을 안 깎아줘요. 오전에 자 1억부터 시작합니다 했는데 1억 이상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오후에 또 하면서 또 1억부터 시작합니다 하니까 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1기일 2회 입찰. 왜? 해보니까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가격을 안 깎아주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아예 처음부터 최저매각 가격의 80%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더라고요. 그 일본하고 공동 학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지금 그런 입법 청원을 지금 한국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억부터 합니다 하면 아무도 입찰 안 해요. 한번 유찰되고 나면 그때부터 입찰에 참여한다고요. 왜냐면 1억부터 해버리면 시세나 똑같은데 그냥 차라리 가서 부동산 가서 금매 사는 게 낫죠. 한번 유찰되고 나면 그때 좀 싸지니까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 입찰제를 도입했고요. 호가 경매 제도를 부활했고, 이게 5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죠.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 X.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 매각 대금의 10%, 대금 지급 기한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인도명령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다. 소송하면 소송기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도 많이 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